라나는 인구 2,0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탈출을 꿈꿨답니다. 왜냐면 북적이는 대도시를 선망했거든요. 꿈과 현실의 갭은 결국 그녀를 문제아로 만들었습니다. 탈출에 대한 욕구를 술로 푼 거예요. 나중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을 정도로 마셔서 결국 부모님은 딸을 아주 보수적인 기숙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벗어나고픈 사람을 더 가둬놓으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대요. 가서 술을 더 마셨고 더 삐딱해졌답니다. 그래도 행복했던 때도 있었는데 딱 문학 시간만큼은 설레었대요. 시랑 소설을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고 특히 히피 세대 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미국의 시인 앨런 긴즈버그의 큰 영감을 받았답니다. 이분한테 빠진 걸 보면 라나한테도 어느 정도 방골 DNA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라나는 시와 소설을 배우며 처음으로 꿈을 갖게 되는데 곡을 직접 쓰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어졌대요. 근데 그게 막 간절한 정도는 아니라 주변에 말하고 다니진 않았답니다. 그렇게 기숙학교를 3년 다니고 이제 그 시골 마을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몸이 엄청 아팠대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인생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래서 대학에 붙었지만 가지 않았고 대신 가수를 꿈꾸며 그토록 원하던 대도시애가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게 돼요. 삼촌이 여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얹혀 살면서 삼촌한테 기타 치는 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시기 밥 딜런 전기를 읽는데 여기 또 영감을 받아서 앞으론 밥 딜런처럼 살기로 해요.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음악에 있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등 이런 밥 딜런의 태도를 자신의 음악적 롤모델로 삼습니다. 라난 그렇게 음악에도 빠졌고 이제 인생에 대해도 알고 빠진 그녀는 그해 가을 포덤대학에 입학해 철학을 공부해요. 어릴 때 놀 만큼 놀아서 대학 가선 오직 철학 공부랑 송라이팅에만 몰두를 했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리고 왜 곡을 쓰는데 빠져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울 정도였어요. 대학에 다니며 하루 종일 곡을 썼는데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2006년 21살의 라나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작은 송라이팅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어 한 레이블과 계약을 맺게 돼요. 이제 이 레이블에서 앨범 만들라고 $10,000를 주는데 요걸로 생활까지 해야 돼서 처음 몇 개월은 트레일러에서 살았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라나한테 항상 달렸던 꼬리표 중 하나가 아빠 돈으로 뜬 애잖아요. 아빠가 부자라 돈으로 음반사를 매수했다. 요게 지금까지도 붙는 꼬리표인데 라나가 후에 인터뷰에서 그거 다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팩트는 음악하고부턴 부모님이랑 아예 연락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땐 집도 없이 떠돌이처럼 살았답니다. 아무튼 라나는 이런 환경 속에 $10,000만 갖고 앨범을 완성해내는데 문제는 앨범을 내고 3개월 뒤에 라나가 새 회사랑 나타나 그 앨범을 내려달라 요청한 거예요. 앨범을 내려달란 걸로 모자라서 당시 활동명이었던 리지 그랜트란 이름도 앞으로는 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다른 회사랑 라나델레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겠대요. 이름은 혀끝이 말리는 이국적인 느낌이 좋아 이렇게 정했다는데 암튼 이전 레이블 사장님은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이 당시에 대한 더 깊은 얘기가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관련한 인터뷰는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추측해보자면 앨범 만들 때 라나랑 프로듀서랑 마찰이 있었던 걸 보니 여기랑은 뭔가 안 맞는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앨범이 나왔고 더 늦기 전에 새 회사를 통해 그 앨범을 내리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4년이 지나고 이제 201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라나가 이쯤부터 남 요구대로 곡 쓰는 거에 질렸대요. 그래서 이때부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합니다. 이때 쓴 곡이 바로 비디오 게임즈랑 본투자인데요. 라나는 그중 비디오 게임즈를 뮤비로 만들어 온라인에 뿌립니다. 뮤비는 맥북으로 만들었고 인터넷에서 받은 여러 클립을 섞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아주 조악한데 놀랍게도 이게 터졌습니다. Open up a beer and you say get over here and play a video game. 아시다시피 이 곡이 나온 2011년은 EDM과 댄스팝의 시대였죠. 형식팝 차트는 레이디 가가의 저스트 댄스부터 캐시의 틱톡까지 뜨거운 밤과 젊음을 긍정하는 곡들로 넘쳐났습니다. 가가랑 캐시는 물론이고 리아나의 We Found Love, LMFAO, 여기에 아비치랑 스크릴렉스를 비롯한 수많은 DJ들이 차트부터 페스티벌까지 다 해먹던 말 그대로 2011년은 클럽과 파티 음악의 최전성기였어요. 그런 와중 4분 40초라는 긴 길이의 우울한 발라드 곡이 인터넷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본인도 잘 될 줄 몰랐대요. 오히려 이때 항상 듣던 말이 지금 1위 가수는 캐샤라고 캐샤처럼 신나는 거야 뜬다며 매번 잔소리를 들었다는데 이런 뜻밖의 결과가 펼쳐진 겁니다. 비디오 게임즈는 어느 한 평론가의 말처럼 낭만과 우울을 오가며 우아하게 하루를 낭비하는 그런 독특한 미학을 지닌 곡이었어요. 또 나를 막대하는 남자를 위해 옷을 벗는 당시의 페미니즘 조류한 정반대의 길을 걷는 곡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초대형 음반사죠 인터스코프가 계약을 제안해요. 근데 라나도 이번엔 확실히 요구합니다. 자긴 차트용 음악 안 한다고 앞으로 이런 어두운 것만 할 건데 근데도 괜찮다면 계약하겠다 이렇게 당차게 나온 거예요. 인터스코프는 오케이를 외쳤고 그렇게 라나는 메이저 아티스트가 됩니다. 자, 계약도 했겠다. 이제 비디오 게임즈는 메이저 데뷔 싱글로 재발매되고 이어서 본투다이까지 발매되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제 이 엄청난 인기에 SNL은 싱글 2장이 전부인 그녀를 아예 뮤지컬 게스트로 초청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형 사고가 터지죠. Ladies and gentlemen, Lana Del Rey.
해리포터의 저주일까요? 이 무대는 SNL 역대 최악의 라이브로 꼽히며 그녀의 신비로웠던 이미지를 단번에 박살냈어요. 정체불명의 온라인 스타가 싫던 평론가들은 이제 깔 명분이 생겼고, 누군 그 실력으로 어딜 SNL에 오르냐며 이거 다 아빠백이라고 대놓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당시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라나 곁을 떠났대요.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 인터스코프가 라나의 데뷔 앨범을 발매해버립니다. 혹평이 쏟아졌어요. 뭐? 우리가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똥폼 잡지 마라. 이런 우울한 건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이 앨범은 가짜 오르가즘과 같습니다. 그치만 이땐 아무도 몰랐죠. 이 앨범이 팝의 판돌 180도 박건을 추는 권력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우울한 판무파탈. 라나는 이걸 정말 지독하게 연기했어요. 음악으로 또 영상으로 자신의 판타지를 맘껏 펼쳐냈습니다. 라나는 이런 자신의 음악을 가리켜 할리우드 새드코어를 했는데요. 헐리우드의 화려함과 비극이 담긴 슬픈 음악이란 거죠. 근데 이 음악을 뭐라고 부르건 평론가들은 라나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여러 평을 읽어본 결과 싫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앨범이 거짓이란 겁니다. 당시만 해도 평론가들이 페르소나, 캐릭터 기믹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악을 음악으로 듣지 않고 자꾸 라나가 진짜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요걸 확인하려 했어요. 뭐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때만 해도 평론가들은 삶과 음악이 일치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라나가 이때 음악업계 간부랑 사귀었던 썰 요런 거 풀면서 나름 앨범에 자기 인생이 투영됐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짓궂었고 라나가 이때 하도 시달려서 결국엔 인터뷰를 줄이겠다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예술관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왜 자꾸 파헤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라나가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 그건 바로 페미니즘 길을 역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앨범 속 라나를 보면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보단 권력자 앞에 기생하려 하고 또 남자가 떠나려면 화내기보단 오히려 가기 전에 키스를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런 남자의 의존적인 모습은 당대의 여성상을 대변하는 데 실패했단 평을 받는데요. 오죽하면 로드가 훗날 이 앨범에 이런 코멘트를 남겼죠. 저는 라나델레 앨범 듣고 이거 여자애들한테 되게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만 라나는 여기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는 하고픈 걸 자유롭게 하는 여성이라며 왜 같은 여자끼리 자꾸 행동에 제약을 거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이로 인해 주류팝 시장에선 때 아닌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다투는 사이 인터넷에선 더 재밌는 일이 펼쳐져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소녀들이 죄다 라나델레이병에 걸린 겁니다. 한 뮤지션이 그때 회상하네요. 본투다인 제게 성인의 사랑을 알려줬어요. 라난 저의 멋진 언니가 돼줬습니다.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를 끼고 담배를 피며 건전하지 않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언니요. 텀블러나 트위터에선 라나짤이 유행했고 우울한 감성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이 새드걸 신드롬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전 이 두 개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하나는 피치포크에서 나온 얘기로 소녀들이 주입식 걸파워에 지쳤다는 의견입니다. 스파이스 걸즈가 96년에 데뷔하면서 외쳤던 게 걸파워, 걸프렌십이잖아요. 당시엔 이게 신선했어요. 왜냐면 그땐 이 우먼 인파워링 곡 자체가 드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여가수들이 같은 주제를 노래하고 그래서 Girls Can Do Anything 이런 문구에 다들 진정성을 못 느낀대요.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치는 이 상품화된 우먼 인파워링에 지칠 때 라나가 딱 등장해서 의외의 카타르시스를 줬단 거죠. 저는 라나델레의 음악이 지금 우리 문화의 어떤 환멸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이 밖에 또 다른 하나는 슬픈 소녀 이론이에요. 소녀들이 슬픔에 빠져든 게 나약해서가 아니다. 소리치며 싸우는 부류가 있듯 눈물로 자기 의사를 전하는 부류도 있다. 존재감 없던 소녀들이 지금 슬픔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텐 이 슬픔이란 게 나름의 저항 방식이란 거죠. 라나의 앨범이 소녀들이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대요. 뭐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인터넷 소녀들은 갑자기 슬퍼하기 시작했고 이제 흐름 속에 여성 새드팝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라나가 만든 새드한 분위기 덕에 정말 많은 여성 이모 아티스트들이 주목을 받았죠. 이로써 뻔뻔한 인싸들의 EDM 시대가 저물고 대신 외롭고 어둡고 분위기 있는 음악들이 주류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팝 시장뿐만이 아니었어요. R&B도 내성적인 음악을 하는 위켄드랑 프랭크 오션이 실세가 됐고 EDM도 체인스모커스나 카이고가 하는 감성적이고 슬픈 음악이 주를 차지했습니다. 힙합마저도 이모 래퍼들이 신을 차지했는데 라난 이런 변화가 다 자기 때문이라며 자부심을 내비쳤어요. 하지만 라난 이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먹었죠. 음악적 역량은 재평가돼도 반페미니즘인 건 용서를 못 받았습니다. 네가 촉발한 새드걸 무브먼트도 결국 남자한테 버려진 애들이 찡찡거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 감정의 주도권이 결국 남자한테 있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나의 슬픔은 반항 요런 게 아니라 드라마 속 자아도취일 뿐이란 거죠. 와 근데 라난 이 상황에서 더 세게 가요. 새 EP에 수록된 라이드란 곡에선 아예 바이커 갱한테 몸을 파는 듯한 매춘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쏟아진 비난에 라나가 이렇게 반격합니다. 라이드 뮤비가 왜 페미니스트를 자극한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곡을 통해 당신을 사회의 통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같은 여자끼리 이래라 저래라는 사회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고 싶었대요. 라나가 포스트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순간이었죠. 포스트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페미니즘 그 이후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제 많은 부분에서 남자 여자가 평등을 이뤘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 페미니즘은 필요 없다. 그러니 넌 여자를 약자로 여기지 말고 여성들에게 특정 여성상도 강요하지 마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인 여성을 연기하건 남자에 매달려 찡찡대건 하고 싶은 걸 하게끔 냅둬라 이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라나는 이게 진짜 여자를 위한 길이랍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니 EP의 콜라란 곡에선 내 거시기에서 단맛이 난다 하고 이렇듯 이쯤부턴 뭔가 페미니스트들의 가사 검열에 일부러 반기를 드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연이은 2014년엔 문제작 울트라 바이올런스가 나옵니다. 이건 뭐 자체 검열도 안 했고 완전 맘 가는 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사가 진짜 하드코어입니다. 그가 날 때렸는데 그게 마치 키스처럼 느껴졌다. 나는 울 때가 더 예쁘다. 이런 마조이즘적이고 자학적인 가사가 줄을 이뤘어요. 뭐 본인 말로는 다 경험에서 나온 가사라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자기한텐 아름답게 기억됐다고 그냥 그 시절의 혼란스러움을 노래했을 뿐이라 합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써요. 그러니 제 음악에 대해 묻지 않길 바랍니다. 전 거기에 책임을 느끼지 않거든요. Down on the west coast, they got their icons, the silver starlets. Money, power, and glory. I'm pretty when I cry. 역겹단 비난부터 매혹적이란 찬양까지 바와 까가 동시에 급증했지만 라난 이 모든 반응을 무시한 채 바로 다음 앨범을 발매합니다. 허니문은 라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음산하다 불릴 정도로 특유의 다크함을 극대화한 앨범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전작만큼 충격적이진 않지만 사운드적으로는 제일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특히 보컬이 정말 안개 낀 듯 음습한데 일부러 이런 더 어둡고 센 앨범을 내서 자기 미학을 확실히 굳히고 싶었답니다.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앨범을 한 장 더 갖고 싶었어요. Ribbons on the Playing like guitars, all they want are my toys. I wanna do is get by, but a beach get by, baby, baby, bye bye. Deco out on the floor, shining like gunmetal. 라난 이 세 장의 앨범으로 이제 자타공인 어둠과 우울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앨범은 여기서 얼마나 더 어두워질까 이런 추측이 많았는데 웬걸 4집이 그 고정관념을 깹니다. 맨날 무표정만 하더니 갑자기 웃고 앨범 제목도 무려 Lust for Life 삶에 대한 열망이에요. 놀라운 변화죠. 계속 어두운 것만 내면 노잼일 것 같다고 또 그간 비슷한 색의 앨범을 내면서 제자리에 갇힌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대요. 그럼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일단 전까진 모든 곡을 혼자 불렀죠. 근데 4집에선 처음으로 피처링 게스트를 불렀습니다. 프로듀서 진에도 변화를 줬어요. 이로써 위켄드, 라키, 카티, 프로듀서 진은 맥스 마틴, 베니 블랑코, 메트로 부민 등 여러 트렌드 세터가 참여한 아주 트렌디한 앨범이 탄생했습니다. Lust for Life는 그녀의 데뷔 이후 가장 팝적인 변화입니다. 내용면에서도 이전 작품들과 결을 달리했죠. 특히 러브 같은 곡은 정말 걸작인데요. 담배 하나 물고 쓱 쳐다만 볼 것 같던 사람이 이젠 어른이 돼서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되게 감동적이라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전 앨범은 다 저를 위해 만든 거지만 Lust for Life만큼은 우리 팬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이 앨범은 우리가 지금 어딜로 가는지에 관한 겁니다. 갑자기 팬들 곁에 서려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신기하죠? 무엇이 라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라나는 2017년에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그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접하면서 이 정부 아래서라면 여성들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를 느꼈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땐 세상에 관심 끄고 예술에만 몰두할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그래서 그간 취했던 태도들을 다 버리기로
결심해요. 앞으로 공연에선 예전에 썼던 그 남자한테 맞았는데 그게 키스처럼 느껴졌다, 이 가사를 부르지 않기로 하고, 또 God Bless America라고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기원하는 곡을 써 앨범에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삶에 대한 욕망은 불안 속에서의 꿈틀거림이었어요. 이 미소 또한 지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닌 앞으로 여성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힘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Get ready, you get all dressed up to go nowhere. Take off, take off, take off all your clothes, take off. There's no more chasing rainbows and hoping for. 이후에도 이 변화의 기조를 쭉 유지하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실망은 점점 더 커졌고, 그래서 다음 앨범의 제목은 아예 노먼 퍼킨 라겔이라 짓습니다. 노먼 라겔, 이분은 찾아보니 화가인데요. 한 신문에 워낙 오래 연재를 하신 분이라 20세기를 산 미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분의 그림을 봤을 거랍니다. 그 정도로 대중에 잘 알려진 화가고, 이분 그림의 특징이라면 미국을 항상 좋게 표현하는 거였대요. 시민들은 항상 성실하게, 아이들은 뭔가에 들떠있게, 이렇게 미국 사회를 매번 활기차게 묘사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독 좋아했대요. 저는 삶에 추하고 못난 부분은 그리지 않습니다. 이에 77년에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라난 이런 노먼 라겔 이름 사이에 빠킹을 넣었어요. 트럼프가 노먼 라겔 마냥 매번 미국의 위대함을 외치는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앨범 커버를 바다 위에서 찍은 건 바다가 지구에 남은 마지막 자유공간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손도 뻗었죠. 이건 제 생각인데 자유롭지 못하다 느끼는 이들에게 같이 바다로 가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이 앨범은 컨셔스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분위기의 음악에서 메시지의 음악으로 라나 음악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특기인 시적인 가사로 현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데 경이로운 송라이팅에 모든 비평지가 만장일치로 극찬을 보냈습니다.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통제불능의 세상 속에 라난 시야를 넓혔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Calling out, bang, bang, kiss, kiss. You're in the yard, I light the fire. Fuck it, I love you. Fuck it, I love you. Summertime, and the living's easy. Rallies on the microphone. I guess that I'm burned out after all. We were first to everything. 그렇게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왔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을 때인데 라나가 이때 페미니즘에 관한 생각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한순간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페미들은 왜 자꾸 날 공격할까? 내 초기 앨범에 수동적인 여성이 등장했다고 그것 때문에 여성인권이 퇴보됐단 건 한심한 소리다. 도자, 아리, 카밀라, 비욘세,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섹스 어필을 하는데 왜 이쪽엔 뭐라 안 하냐? 근데 라나가 예로 든 가수들이 다 유색인종이라 얘기가 뜬금없이 인종차별로 튀었어요. 그치만 어쨌든 핵심은 자기 같은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하고 뛰어난 여성뿐만이 아닌 연약한 여성, 세심한 여성, 세상엔 이들을 위한 자리도 필요하대요. 그리곤 자신이 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며 자신의 초기 앨범이 남긴 업적을 셀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라나 때문인진 몰라도 이후 페미니즘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박스티만 입던 빌린 스스로 코르셋을 조였고 로드는 엉덩이가 다 보이게 커버를 찍었습니다. 음악도 다들 뭔가 밝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걸크러쉬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터프하고 보이시한 여성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요즘 외국에선 아예 초여성성이라 해서 바비 인형처럼 입고 화장도 과하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확실히 지금은 페미니즘의 기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짧게 입건 허리를 조이건 그게 당사자가 원해서 한 거면 검열하지 말고 냅두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소녀다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 겁니다. 아무튼 라나는 이 사건 이후 바로 또 새 앨범을 들고 오는데요. 앨범 커버만 봐도 다 웃고 있죠. 트럼프 시대 이후에 나온 앨범이라 그런지 확실히 화가 없어졌고 여유가 흐릅니다. 웃긴 건 라나가 여기서 또 욕먹을까봐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SNS에 앨범 커버에 유색인종도 있음 이라고 선빵을 쳤어요. 이런 걸 보면 그간 불편러들한테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집은 컨트리 클럽 위의 비행운 이란 이름처럼 일상의 열 그리는 데 집중했어요. 코로나 시대 속에 일상의 행복을 상기시키는 걸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앨범엔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가 주로 쓰였고 그만큼 음악들이 다 소소하고 포근해요. 실제로 라나가 이 앨범 만들 때 미국 중서부로 여행을 갔답니다. 그동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에만 살았어서 평범한 미국인의 삶은 잘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당시에 중서부 여행이 여러모로 많은 영감을 줬대요. 타이틀곡은 정말 목가적이면서도 멋져요. 전형적인 미국인의 삶을 가장 시적인 형태로 그려냈습니다. 라나 델레인 평범한 집안일과 일상마저도 마법처럼 들리게 하네요. When I was a waitress, wearing a white dress, look how I do this. I'm in the wind, I'm in the water, nobody's son, nobody. I left San Francisco, I've been
그리고 7개월 뒤 바로 또 7집을 냈어요. 7집 이름은 파란 난간이란 뜻의 블루 베니스터스였습니다. 이 앨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자기 얘기를 많이 했단 거죠. 본인이 말하듯 정말 일기장 같은 앨범인데요. 이로써 라나 음악이 다시 내향적으로 변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사도 이젠 본인 친구나 키우는 강아지 얘기가 줄을 잃었고 사랑을 다루는 곡 또한 결이 조금 달라졌어요. 와일드 플라워 와일드 파이어란 곡에선 사랑이 너무 커져 불타버리지 않게 노력하겠답니다. 불같은 사랑을 하자던 과거와 달리 많은 면에서 어른이 된 느낌인데요. 이 앨범은 우리가 라나델레이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지 또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즐겁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My chest, the Sierra Madre, my hip. Please don't try to find Let 'em talk about me. They're just yesterday's news. 라나 매니저라면 조만간 또 새 앨범이 발매될 거래요. 창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면 라나는 커리어 동안 단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했고 레이블 눈치도 안 봤고 심지어 대중 눈치도 안 봤어요. 싱글 시대의 앨범으로 승부를 받고 또 스트리밍 시대에 긴 길이의 곡만 내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랬죠. 예술의 본질은 모방이 아닌 사건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긴 시간 라나가 그려낸 앨범 속 여성의 모습은 세상에 충격을 줬어요. 분노를 일으켰다, 영감도 줬다, 심지어 누구에겐 위로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라나는 슬픔이란 감정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했고 또 여성 인권에 대한 갖가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돈 되는 음악, 예쁜 음악이 아닌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라나델레이는 아티스트란 거예요. 그녀가 일으킨 사건에 정답은 없단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럼 할 말 다 했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